스산한 바람이 교복깃을 파고들던 3월의 어느 날, 데이비드 김은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와 신축 빌라들이 어지럽게 공존하는 동네에 위치한 K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 가장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자리는 마치 섬과 같았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운동장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빼곡한 건물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그의 피부색은 햇빛 아래 건강하게 그을린 구릿빛이었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아무리 애를 써도 단정하게 가라앉지 않았다. 교실 안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슷한 색의 머리카락과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그 자체로 이질적인 존재였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때로는 경계심 가득한 시선들이 보이지 않는 바늘처럼 그의 피부를 찔렀다. 그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어깨는 늘 움츠러들어 있었다. 새 학년, 새로운 교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낯설고 차가웠다. 교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3월의 햇살마저 그에게는 온기를 주지 못하는 듯했다. 특히나 교실의 왕으로 군림하는 박주원의 존재는 데이비드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주원은 이 학교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유복한 집안 배경에 훤칠한 키, 하얗고 말끔한 얼굴, 그리고 전교 상위권의 성적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아이였다. 아이들은 그를 선망했고 동시에 두려워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교실 분위기가 좌우됐고 그의 눈짓 하나에 아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주원은 첫날부터 데이비드를 향해 노골적인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출석을 부르던 담임 선생님이 데이비드 김이라고 호명하자 주원은 뒤에 앉은 친구들과 함께 키득거렸다. 데이비드? 푸하, 용병이냐? K리그 뛰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몇몇 아이들이 따라 웃었다. 데이비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너는 우리와 다르다. 너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낙인 찍는 것 같았다. 데이비드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중학교 시절 끔찍했던 기억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지방 소도시에서 서울로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수학여행 장기자랑 시간, 분위기에 휩쓸려 억지로 떠밀려 무대에 올랐던 그는 팝송을 부르기 시작하기도 전에 쏟아지는 조롱과 야유에 도망치듯 내려와야 했다. 원숭이 쇼 잘 봤다. 깜둥이가 무슨 노래야. 발음도 구리고. 아이들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고 누군가 던진 과자 봉지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날 밤 그는 숙소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이후 데이비드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서는 것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워졌다. 움츠러든 어깨는 펴질 줄 몰랐고 그의 세상은 점점 더 좁아져만 갔다. 그림을 그릴 때만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스케치북 위에서 그는 자유로웠고 그 어떤 시선도 그 어떤 편견도 그를 괴롭히지 못했다. 캔버스 위의 색들은 그의 피부색을 문제 삼지 않았고 붓의 움직임은 그의 곱슬머리를 비웃지 않았다. 같은 반의 한지수는 그런 데이비드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보곤 했다. 작은 키에 동그란 안경을 쓴 지수는 조용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과 숨길 수 없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반에서 몇 안 되는 주원의 권력에 굴하지 않는 아이였다. 안녕 데이비드. 나는 한지수라고 해. 잘 지내보자. 쉬는 시간, 지수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지만 데이비드는 짧게 고개만 까딱였을 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과거의 상처는 그를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채웠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버거운 일이었다. 또 상처받을지도 몰라. 기대하지 말자.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다. 첫 미술 시간, 담당 교사인 박선영 선생님은 나의 자화상이라는 주제를 내주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얼굴을 그리느라 분주했지만 데이비드는 한참 동안 하얀 도화지만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어떤 모습일까? 아이들이 수군대는 깜둥이, 용병, 혼혈의 모습일까?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림 속의 자유로운 영혼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쳤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조심스럽게 사비 연필을 들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짙은 눈썹, 깊은 눈매, 도톰한 입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국적인 윤곽과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부드러운 선이 공존하는 얼굴이었다. 그는 세상의 편견이 더 씌운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담아내고 싶었다. 그의 붓끝에서 탄생한 자화상은 강렬했다. 정면을 응시하는 얼굴은 어두운 배경 속에서 한쪽 눈만이 유독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탐험가의 눈빛 같기도 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를 담은 듯하기도 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억누른 분노, 그리고 꺼지지 않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함께 담겨 있었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자유분방하게 뻗어 있었고 구릿빛 피부는 자신만의 색깔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림을 본 박선영 선생님은 드물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데이비드,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야. 너의 내면이 깊이 느껴지는구나. 몇몇 아이들도 놀란 눈으로 그의 그림을 쳐다보았다. 잠시나마 교실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데이비드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쩌면 아주 조금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이 싹텄다. 그 순간 교실 뒤편에서 박주원의 심기가 뒤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언제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그는 데이비드가, 그것도 자신이 경멸하는 끙이가 선생님과 아이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보란듯이 데이비드의 자리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마시다만 콜라캔이 들려 있었다. 어이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담겨 있지 않았다. 비웃음이 가득한 사과였다. 콜라가 쏟아지며 데이비드가 밤새워 그린 자화상 위로 검붉은 얼룩을 남겼다. 물감은 번졌고 데이비드의 작은 희망은 그렇게 형편없이 망가져버렸다. 데이비드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분노와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는 그를 짓눌렀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그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교실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동정하는 눈빛, 재미있다는 듯 구경하는 눈빛, 그리고 못 본 척 외면하는 눈빛들. 야, 박주원, 너 일부러 그런 거지? 그때 한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작은 체구였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로 향했다. 주원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한지수,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저 깜둥이 편드는 거야? 아니면 그림이 아까워서 그러냐? 지수는 주눅들지 않고 대꾸했다. 잘못한 건 너잖아. 비겁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사과해, 데이비드한테. 교실 안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주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아무도 감히 주원에게 맞서지 못했다. 지수의 용감한 행동에 데이비드는 놀랐고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하지만 상황은 지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주원을 따르는 아이들이 지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야, 한지수, 네가 뭔데 나서냐? 주원이가 실수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데이비드, 제가 먼저 시비 건 거 아니야. 데이비드는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지수를 위해 나서야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지수는 너희 정말 최악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 앉았고 데이비드는 망가진 그림을 몰차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림 속 강렬했던 눈빛은 콜라 얼룩에 가려 희미해져 있었다. 데이비드의 작은 희망도 그렇게 덧없이 쓰러지는 듯했다. 그날 이후 박주원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마치 한지수의 저항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았다. 그는 데이비드를 철저히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지수에게 본보기를 보이려 하는 듯했다. 데이비드의 사물함에는 수시로 쓰레기가 채워졌고 교과서가 없어지거나 찢겨 있는 일도 다반사였다. 체육 시간에는 어디선가 날아온 공에 맞는 일이 잦았고 박주원과 그의 무리들은 마치 사냥감을 몰듯 데이비드를 괴롭혔다. 급식실에선 그의 식판에 누군가 몰래 벌레를 넣어두거나 의자를 빼버리는 유치한 장난도 서슴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 아이들은 방관하거나 혹은 두려움에 못 본 척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다. 2학년 3반 공식 뒷담방이라는 이름의 익명 채팅방에는 매일같이 데이비드를 향한 조롱과 욕설이 올라왔다. 주원은 데이비드의 사진을 몰래 찍어 우스꽝스럽게 합성한 후 공유했고, 아이들은 익명 뒤에 숨어 온갖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깜디 아웃, 아프리카로 돌아가, 더러워서 같이 숨도 못 쉬겠다, 쟤 때문에 우리 밤물 흐려진다 같은 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데이비드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글들을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학교는 지옥이었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지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어둡고 뒤틀린 형상들, 날카로운 선들, 절규하는 듯한 색채들이 스케치북을 채워나갔다. 그의 그림 속에서 괴물들은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고 그림자는 한없이 길게 늘어져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이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붓을 잡은 손만이 그의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한지수는 여전히 데이비드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주원의 무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굴하지 않았다. 괜찮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리고 내 잘못 아니야. 절대로. 지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다. 데이비드는 지수에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지수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그림을 보며 그의 깊은 슬픔과 분노를 읽어냈고 그의 재능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리고 지수는 용기를 내어 박주원의 괴롭힘의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다. 몰래 녹음한 주원의 폭언, 망가진 데이비드의 물건 사진들, SNS 대화 내용 캡처까지.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데이비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 해야 해. 지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데이비드는 두려웠지만 지수의 용기에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는 지수가 건넨 작은 USB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저장했다. 언젠가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담임인 이 선생은 이런 상황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는 몇 번 데이비드를 불러 면담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뿐이었다. 데이비드야,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네가 조금만 참고 주원이랑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봐. 그의 말은 데이비드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줄 뿐이었다. 이 선생 역시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했다. 박주원 아버지의 학교 운영위원이라는 직함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었고 다른 아이들의 침묵은 그를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교사로서의 양심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그는 매일 밤 갈등했다. 내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질까?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방관자의 길을 택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여름 방학이 다가왔고 학교는 축제 준비로 들떠 있었다. 각 반마다 축제 포스터를 만들어 제출해야 했는데 2학년 3반에서는 데이비드의 그림 실력을 아는 몇몇 아이들과 한지수의 강력한 추천으로 데이비드가 포스터를 그리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또다시 주원의 표적이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지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데이비드, 내 그림은 정말 멋져. 내 재능을 숨기지 마. 이번에는 내가 꼭 지켜줄게. 지수의 진심 어린 격려에 데이비드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는 밤새도록 포스터를 그렸다. 함께 빛나는 우리라는 주제로 다양한 색깔의 빛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는 그림이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그리고 데이비드의 피부색과 닮은 깊고 따뜻한 갈색빛까지. 모든 색깔은 각자의 개성을 뽐내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그의 그림에는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싶다는 그의 작은 꿈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박주원은 데이비드가 주목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축제 준비로 어수선한 틈을 타 데이비드를 학교 뒤편에 인적이 드문 낡은 체육 기자재들이 쌓여있는 창고로 불러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야, 데이비드, 포스터 그리는 거 재미있냐?
너 같은 놈이 감히 우리 반대표로 그림을 그려? 주원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는 데이비드의 먹살을 잡고 벽으로 거칠게 밀쳤다. 내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조용히 짜져 살아. 내 말 알아들어? 주원의 주먹이 데이비드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려는 순간 창고 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선생이었다. 그는 축제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찾으러 왔다가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박주원은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이 선생에게 꾸벅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데이비드랑 잠깐 중요한 이야기 중이었어요. 축제 준비 때문에요. 이 선생은 굳은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데이비드의 겁에 질린 눈빛과 박주원의 뻔뻔한 미소가 그의 망막에 선명하게 박혔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해야 했지만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창고를 나갔다. 데이비드는 절망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 선생은 그 순간 과거 자신이 겪었던 혹은 방관했던 학교 폭력의 기억이 떠올라 심한 죄책감과 혼란에 휩싸였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이라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데이비드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축제 당일 아침 데이비드가 밤새워 그린 포스터는 교실 앞 복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랑스럽게 걸렸다. 지나가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포스터를 감상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잠시나마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점심시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포스터는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물감이 번지고 종이는 구겨져 원래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주원이 비웃음을 머금은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였다. 어이쿠, 이게 누구 작품이더라. 너무 형편없어서 내가 좀 치워줬다. 이런 건 예술이 아니라 그냥 낙서지, 낙서.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주원은 바닥에 떨어진 포스터 조각을 구돛발로 지르밟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야, 깜둥아. 너 같은 더러운 피가 섞인 놈이 그린 그림 따위는 우리 학교에 필요 없어. 내 그림도 너도 다 쓰레기야. 아프리카로 꺼져버려. 그 순간 데이비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용암처럼 폭발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평소에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분노의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데 너야말로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는 바로 너 같은 놈이야. 박지원은 예상치 못한 데이비드의 격렬한 반항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더욱 악랄한 표정으로 데이비드에게 달려들었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오늘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두 사람의 몸싸움이 시작되려는 찰나 한지수가 그들 사이를 막아섰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데이비드를 보호하려는 듯 단호하게 서 있었다. 그만해 박주원. 내 만행은 이제 끝났어.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박주원이 데이비드를 괴롭히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SNS 대화 내용들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거 다 증거야. 내가 데이비드한테 한 짓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봐야 해. 복도에 모여있던 학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그 광경을 찍기 시작했고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주원과 한지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주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뭐야? 저거 다 조작이야. 전현이나 음해하려고 꾸민 거라고. 그때 이 선생이 교무실에서 달려나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데이비드가 제출했던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담긴 USB를 들려 있었다. 박주원 학생,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더 이상 학교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선생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복도에 울렸다. 그는 자신이 창고에서 목격했던 일과 함께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공개하기 시작했다. 박주원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고 데이비드의 찢긴 교과서와 망가진 사물함 사진들이 아이들 앞에 펼쳐졌다. 박주원의 이중적인 모습과 추악한 악행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주원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발말 수 없었다. 그를 따르던 무리들조차 당황하며 그에게서 멀어져 갔다.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데이비드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애썼다. 그동안의 서름과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감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한지수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며칠 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 박주원과 그의 부모는 변호사까지 대동하며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데이비드의 용기 있는 진술, 한지수의 증언, 이 선생의 확고한 태도, 그리고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결국 박주원은 강제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학교 이사장에게까지 압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여론은 이미 그들에게 등을 돌린 후였다. 그의 권력도 돈도 더 이상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사건 이후 학교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데이비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거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물론 모든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노골적인 차별이나 따돌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자신처럼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조금씩 펴졌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는 한지수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했고 이 선생은 데이비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이 선생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다른 교사들에게도 귀감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데이비드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토록 원하던 미술대학에 진학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담아 그린 그림들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그의 그림들은 인종차별과 학교 폭력의 아픔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 그리고 연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전시회 한쪽에는 그가 고등학교 시절 그렸던 함께 빛나는 우리 포스터가 복원되어 걸려 있었다. 비록 찢기고 얼룩졌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의 다양한 빛깔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어우러져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그림은 데이비드에게 아픈 과거이자 동시에 극복의 상징이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익명의 웹툰을 인터넷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검은 피부의 소년이라는 제목의 웹툰은 섬세한 감정 묘사와 현실적인 이야기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비슷한 아픔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주었다. 댓글창에는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데이비드는 그 글들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게 공평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파장이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용기를 꽃피우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햇살 좋은 어느 봄날 오후 그는 대학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친구인 한지수가 함께였다. 하늘은 더없이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색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자유롭고 희망찼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그의 그림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었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이자 용기의 메시지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피부색이나 외모가 아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그려나갈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색깔들이 함께 빛날 수 있도록.